당초 이번 주에 나올 것으로 전망됐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기약 없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가 다음 주 월요일에 먼저 잡혔습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도 다음 주 수요일에 나올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 기일을 놓고 다양한 추측과 여야의 셈법이 복잡해지는 가운데 탄핵 찬반 진영의 대립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사토크에서는 탄핵 선고가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이고 추가 변수는 없는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화면 왼쪽부터 홍석빈 우석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이상민 익산 참여연대 사무처장, 그리고 홍정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전북 지부장, 이렇게 세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제 지난주만 해도 이번 주쯤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나올 것이다라는 그 전망이 지배적이었는데 생각보다는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이 쟁점을 아직도 검토를 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전원일치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조율을 하고 있다. 여러 가지 해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교수님? 예, 당초 예상보다도 상당히 지금 장기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과거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있어서는 변론 종결 이후 14일 만에 선고 기일이 잡혔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11일 만에 이제 선고 기일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 2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변론이 종결된 이후 오늘 현재 이제 만 25일 차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장기화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이 장기화 현상에 대해서 각 여야, 여당과 야당, 야권이 또 해석하는 게 또 다 다른 것 같습니다. 한편에서는 사실관계 확정에 상당히 그 정교하게 헌법재판관들이 수기를 하다 보니까 길어지는 것이다라고 보는 시각들도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탄핵 자체에 대한 평의 결과는 만장일치로 정해졌는데 그에 따라 가지고 향후에 있을 여러 가지 후폭풍의 문제를 감안을 했을 때 찬반 양측에 대해서 이 문제들을 어떻게 설득시킬지에 대해서 정무적으로 굉장히 판단을 많이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예. 더 나아가서 이제 그 앞서서 최근에 감사원장이라든가 검사 3인에 대한 또 탄핵 심판이 기각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향후에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 있을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에 대해서 헌법재판관들이 그동안 앞선 사건들에 대해서 집중하다 보니까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에 대한 이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차대한, 너무나도 엄혹하고 중차대한 이 사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교하고 세밀하게 지금 평의를 하고 있다 보니 조금 지연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처장님. 네, 교수님 말씀이 대체적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좀 아쉬운 건 이게 이제 헌법재판관들이 엄청난 정치적 부담을 안고 있는 건 사실일 것 같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관이라고 하면 어쨌든 헌법의 최후 보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과정에 어쨌든 국민들이 거의 뭔가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울 정도의 어떤 어려움들을 계속 축적시키고 있고, 이러한 축적들이 앞에서 말씀하셨던 어떤 그 결정문에 대한 정교함, 그래서 이러저러한 여지를 없애겠다라고 하는 법관으로서의 그런 부분도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예. 지금 사회적으로 치르고 있는 이 비용 문제라는 거가 있고요. 더더욱이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될 거라는 생각을 추구도 하지 않았던 국민들 앞에 그런 어떤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게 어떤 일을 하고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도 있지만, 과연 이게 제대로 어떤 심판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불안감들이 좀 증폭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은 어떤 상식이나 뭔가 예상이 그러니까 번번이 이제 빗나가면서 지금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시간을 끌고 있는 게 과연 어떤 거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해석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런 거고요. 두 번째는 헌법재판소가 최소한 이렇게 길어진다고 한다면 왜 길어지는지의 정도, 그러니까 어떤 것이 구체적으로 이야기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눈만 뜨면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최소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건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예. 예.
지부장님. 예. 헌법재판소에서 굉장히 보완을 철저하게 하고 있어서 사실 네. 저희들도 좀 내용을 알고 싶지만 사실은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다 추측만 있는 건데요. 지금 피청구인 측,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호인들이 굉장히 열심히 주장했던 것이 각 증거의 증거 능력, 이걸 증거로 쓸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에 대해서 상당히 다툼이 심했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증거 능력을 부여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되게 열심히 쓰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장기간 이어지는 것에 관해서는 아무래도 평결 전에 평의 과정에서 재판관들 사이에는 상당한 이견이 있을 수도 있겠다. 예. 그런 이견들을 좀 좁혀서 어찌되었든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들이 나누어지면 그거에 대해서 후폭풍들이 굉장히 심할 거기 때문에 예. 그런 평결 전에 최대한 의견의 간극을 줄이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한 가지 이유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게 생각입니다. 예. 예. 이런 와중에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가 24일이죠. 다음 주 월요일 날 오전 10시로 잡혔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먼저냐, 총리 탄핵 심판 선고가 먼저냐, 뭐 의견들이 엇갈렸었는데, 홍 교수님, 네. 그 한 총리 선고가 먼저 나오는 이유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사실 이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변론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변론보다 한 6일 정도 빨리 끝났습니다. 예. 지난 2월 19일에 최종 변론이 있었고요. 변론도 단 한 차례 가졌죠. 그만큼 쟁점은 상대적으로 단순했다라고 보겠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2월 25일 이제 변론이 종결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야 간에 뭐 민주당은 선입선출 왜 안 지키냐, 또 국민의힘은 먼저 끝났으니까 먼저 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제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의 인용과 또는 기각 여부가 가져올 이 파장이라는 게 워낙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예. 앞서 이제 헌법재판관들은 앞선 사건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법리의 정교성도 좀 더 다듬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오늘까지도 보니까 여러 주장과 뭐 매체들에서는 24일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은 기각될 가능성이 좀 많다라고 보는 게 좀 다수설인 것 같아요. 예. 제가 보기에는. 저 개인적으로 또 한덕수 총리의 그간의 행위가 파면될 정도로 중차대했냐라고 물어봤을 때 거기에는 약간의 좀 퀘스천 마크가 있어서 개인적으로도 저도 기각에 조금 무게를 중심을 두고는 있습니다. 다만 예. 한 총리가 기각에 대해서 최상목 그 권한대행의 현 상황을 다시 변화시켜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를 할 경우,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인용이 돼서 60일 내 조기 대선 전국이 펼쳐질 경우에 국정과 조기 대선을 관리할 어떤 일종의 그 기준점으로서 한덕수 총리의 역할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이런 정무적인 판단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윤 대통령 측에서 변호인단들이 윤 대통령 이 사건과 관련해서 많은 헌법재판소에 대한 이의 제기들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 총리 선고를 먼저 함에 따라 가지고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의 어떤 반발이나 또는 예. 지지자들로부터의 어떤 헌법재판소에 대한 공격 이런 것들을 좀 무마시킬 수 있는 상황을 전개시킬 수 있다라고 좀 예. 보겠습니다. 예. 여하튼 시간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다음 주 한 28일 정도로들 예.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홍 교수님께서 그 간단하게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월요일날 이제 그 한 총리에 대한 선고가 나오면 이것이 대통령의 어떤 선고의 예고편이 될 것이다. 뭐 이제 기각이 되면 같이 기각될 것이다. 라거나 아니다. 이 기각돼도 다른 결과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이제 이렇게 의견들이 지금 나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그렇고 또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처장님. 네. 근데 사실은 대통령,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먼저 결정을 했어야 맞다. 예. 이제 이게 순서가 바뀌면서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 해석을 낳는 것 자체가 예. 헌법재판소 자체가 스스로 어떤 문제의 중심에 들어서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그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라고 하는 게 어떤 정치적 측면이 크다고는 하지만 지금 이번 탄핵은 단순한 어떤 그 공직자의 권한에 대한
부분적 일탈이나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내란과 연관되어 있는 문제였다라고 하는 거고요. 특히나 이제 한 총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내란 과정에 어떻게 역할을 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뭔가 권한 대행 이유가 된 이후에 뭔가 국정을 안정화시키고 제대로 된 어떤 내란 과정을 수습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특히나 헌법재판관을 당연히 임명해야 되는 부분을 임명하지 않았던 문제거든요. 과연 이걸 어떤 논리로 설명을 할 거냐. 그리고 그 전에 어떤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라고 하는 임명하지 않는 건 위헌이라고 하는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예. 과연 그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고려 뭐 이 탄핵 정국에 대한 관리랄지 뭐 이런 걸 고려해서 과연 그런 결정을 하는 게 예. 헌법재판소의 위상과 역할이 맞는 거냐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저는 당연히 탄핵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게 이제 그 결과가 어떨 거냐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하면 헌법재판소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네. 하는 차원에서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어떨 거냐라고 놓고 보면 아무래도 뭐 그런 정치적 고려가 벌써 일정 자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치적 고려라고 하는 측면 속에서 이 사안을 해석한다고 보면 어쨌든 기각 쪽에 보다 좀 무게가 갈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예. 생각이 듭니다. 예. 지부장님. 예. 그러니까 지금 다들 고민하시는 게 왜 한덕수 총리께 먼저 잡혔지 이 부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머릿속으로는 한덕수 총리가 다시 돌아올 것, 즉 파면 결정이 아닌 기각 결정으로 인해서 다시 대행 체제가 될 걸 염두에 두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이 있으면 바로 이제 대선 전국으로 들어가니까 네, 네. 그 전국에서 선거 관리를 할 수 있는 총리를 먼저 기각해서 복귀시키도록 하기 위한 어떤 일환이 아니냐라는 해석이 가능한 것일 거고요. 예, 예. 근데 그런 걸 다 떠나서 한덕수 총리가 기각이 돼서 돌아오든 아니면 파면이 되든 이거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관한 파면이 이루어지는 거와는 특별한 관련성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오히려 더 중요한 거는 그 윤석열 사건에서 판결되기 전에 있었어야 되는 어떤 전제 사실들이 이 한덕수 총리 사건에서 다뤄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령 한덕수 총리의 탄핵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주된 것이 이제 대통령 후 내란 행위에 대한 공모 또는 묵인과 방조 등이 하나의 주된 사유입니다. 이 사유의 내용은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한 시점보다 2시간 전에 이미 한덕수 총리가 국가 비상사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알고 있었고 이러한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 것임을 알면서도 오히려 적극적으로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등 내란 행위를 도왔다. 예. 이런 게 이제 주된 내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판단을 하면 그 판단에 따라서 이제 이게 내란 방조가 파면할 정도 사유가 있다고 하면 기각을 할 것인데 사실은 헌법재판소에서 과거부터 국무총리를 이렇게 판시해 왔습니다. 국무총리는 단지 대통령의 첫째가는 보좌기관으로서 행정에 관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지 못하고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기관으로서의 지위만 가진다. 이렇게 판결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국무총리인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이 내란 행위를 적극적으로 막을 만한 그러한 의무를 부담시킬 수 있을 것이냐. 또 그것이 굉장히 중대한 헌법상 의무 위반이냐. 예. 이런 것들에 관해서 헌법재판소에서는 막 한덕수 총리를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하진 않다라고 판결할 수는 있을 예, 것 같아요. 예, 예. 그렇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는 여기에 답을 해야 됩니다. 뭐냐면 우선 이 헌법재판소에서는 탄핵 사유 중에 국가 비상사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인가, 또 권한 없이 국무회의가 소집된 것인가, 예.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이 한덕수 총리 판결에 기재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판결문 내용은 매우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사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예.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 날 있을 한덕수 총리 판결 선고 그 결과를 보고 그 내용을 보고 우리가 그 방향성도 좀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 뭐 일정상 아주 분주한 그리고 굉장히 그 중요한 분수령이 되는 또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월요일 한덕수 총리 그 탄핵 심판 선고가 있고 수요일에는 또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잡혀 있습니다. 이제 당초에
어찌 보면 국민의힘이 주장했던 그 스케줄대로 가는 형편이고 대통령 선거는 이제 그 이후에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커졌는데 뭐 어쨌든 제일 초미의 관심사는 대통령 선거 언제쯤 나오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지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예,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계속 이재명 대표의 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판결 선고가 이제 3월 26일 날 잡혀 있으니까 3월 26일 이후에 선고가 돼야 된다라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 주장의 내면 깔려 있는 배경에는 이런 거겠죠. 공직선거법 270조에 보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판결 선고는 1심에서 6개월, 그리고 2심과 상심에서는 각 3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해야 된다. 예. 이게 강행 규정이다 이렇게 정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3월 26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항소심에서 제1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해서 항소를 기각하는 그런 이제 판결이 나오게 되면 대법원에 가서 확정될 때까지 3개월 시간이면 족하고 예. 그렇다면 그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면 이재명 대표는 10년간 대통령 선거에 나올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예. 예. 이번 대선에서 다시 재집권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예.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사실 이거는 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대법원에서 사실 이 공직선거법 270조의 그 선고 기간을 위배한 그러한 판결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고 판결을 해왔거든요. 무효가 네. 아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직선거법 사건들이 사실 대법원에서도 뭐 3개월을 초과해서 판결 선고가 나는 것은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정치적인 상황이 있었고요. 또 대통령 선거는 그 파면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마무리를 지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이 4월 18일 날 임기가 만료가 됩니다. 네. 그러면 최소 4월 18일 이전에 판결 선고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예. 그러면 4월 18일 이전에 선고가 되면 그로부터 60일을 계산하더라도 대법원에서 사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확정짓기는 사실은 물리적으로 좀 어렵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이런 걸 모를 리가 없기 때문에 예.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도 이 이재명 대표의 선고를 염두에 두고 판결 선고기를 좀 미루거나 하는 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그냥 종전에 이제 교수님이나 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이제 선거 국면에 들어가게 되는데 파면 결정이 나면 그러면 그 선거 국면 60일 동안 국정을 끌어가고 선거를 총관리해야 하는 예. 그 책임권자로 한덕수 총리가 오는 것이 맞지 않겠냐.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에 대한 기각 결정을 할 계획이라면 예. 오히려 한덕수 총리의 기각 결정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윤석열 파면 결정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라고 하는 내부적인 아마 생각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정무적인 생각 때문에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판결 선고,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판결 선고를 하게 될 건데 그렇다고 본다면 다음 주 금요일을 넘기지 않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적어도 다음 주 금요일 안에는 그래도 판결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과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한 말씀 보태면 네. 우리가 이제 헌법재판소가 헌법 111조에 따르면 5가지를 관장하게 돼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정치적 사안이 이 탄핵 심판하고 이제 정당의 해산 심판 2건이거든요. 예. 예. 근데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이제 법관이지 않습니까? 예. 하지만 이제 정치적인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이제 정무성, 정치성으로부터 중립적이지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한계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법리 검토를 할 것이 분명하고요. 또 이 한덕수 총리에 대한 문제도 우리가 기각이냐 아니면 인용이냐 이런 얘기를 할 때도 법리에 근거해서 할 것입니다. 예. 따라서 한 총리에 대한 부분, 우리나라 이제 아까 홍 변호사 말씀하셨지만 헌법상 총리가 사실 우리가 얘기하는 책임 총리 이런 상황이 못 되거든요. 예. 예. 그야말로 이제 왕조 시대로 치면은 영의정 정도 되는 건데 예. 왕의 명을 받듯이 이제 대통령의 명을 받들어서 행정 각부를 이제 통할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총리 자체가 당시 비상계엄 상황 때 할 수 있는 어떤 본인이 판단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보는 게 사실상 맞다고 보고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 법리적으로 접근했을 때 총리가 했던 행위가 과연 내란 동조냐 등등부터 해서 탄핵에 이를 만큼의 사유가 있는지는 이제 법적으로 판단할 부분이라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총리와 관련한 이런 해석들 우리가 좀 엄중하게 법리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이런 와중에 민주당에서는 최상목 대행에 대한 탄핵 그 절차에 착수를 했습니다. 이제 기존에 헌법재판소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그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한 그 절차에 나선 것인데요. 사실 뭐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일단 그 탄핵이 역풍을 불어올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가 많아서 상당히 좀 조심했던 것 신중했던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요, 처장님? 네, 저는 어쨌든 국민을 볼모로 해서 최상목 권한대행의 대행이라고 하는 분이 그러니까 버젓이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 상황들 예.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도 없이 그렇게 돼 있다. 그럼 국민들은 과연 우리가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뭔가 국가가 운영이 되고 뭔가 질서가 잡혀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근본적인 의문을 예.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는 기본적으로 행정부에 대한 견제를 해야 되는 거고요. 과연 여기서 또 탄핵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역풍이라고 얘기하는 건 그러니까 정치적 판단의 부분이 있는데 예. 기본적으로 국회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행정부에 대한 명확한 견제 역할을 수행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 당연히 탄핵을 했어야 한다는 거고 예. 지금도 저는 늦었다고 봅니다. 또 하나 이제 정치적으로 이게 과연 어떻게 국민들에게 이해될 거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예. 앞에서 있었던 탄핵하고는 좀 다르다. 저희가 거의 뭐 3주가 넘게 그런 과정들을 묵도하고 있었습니다. 예. 다른 법률에 대해서는 뭐 어떤 제의 요구를 하면서 헌법에 뭐 위헌적 요소가 있다. 법률에 뭐 이런 이야기를 듣고 또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을 하든 우리는 다 거기에 따라야 한다. 예. 응해야 한다라고 본인은 얘기하면서 정작 해야 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고 해서 임명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하지 않는 이 부분을 예. 뭔가 거기에 대해서 국회가 거기에 대한 추징을 하지 않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정치적 측면에서는 저는 우리 국민들을 믿어도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저는 좀 늦었다. 좀 더 빨리 예. 야당에서 과감하게 탄핵을 그러니까 추진했어야 한다라고 하는 측면이고요. 그런 문제를 했을 때 그러한 결과가 귀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쨌든 제대로 좀 보여주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교수님. 예. 예, 현대 민주주의 국가는 상권 분립 체제 아니겠습니까?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이 돼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의 구성도 각각 3인씩 3권에서 임명을 하게끔 되어 있죠. 다만 이제 추천권자와 이제 임명권자가 좀 다른 그런 상황이 있긴 하지만 여하튼 헌재의 판결을 통해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이 타당하다라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행정부의 수장으로서의 권한 대행은 당연히 임명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 아까 우리 이상민 사무처장 말씀하셨다시피 3주 동안 끌 일이 절대 아니에요. 이거는 권력 분립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합의한 민주주의 제도에 따라서 실행하면 되는 네. 것이거든요. 굉장히 비판받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당연히 대통령 탄핵소추, 총리 탄핵소추, 또 부총리 탄핵소추 하다 보니까 국민들께서는 피로감을 느끼실 수밖에 없을 텐데 피로감 이전에 민주주의라는 우리가 어렵게 만들어 놓은 이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 체제 이런 것들을 수호하고 국정을 올바르게 복원시킨다는 의미에서라도 입법행정사법의 이 상권분립 원칙은 준엄하게 우리가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이제 그 선고가 조금 예상보다 늦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탄핵을 반대하는 진영에서는 기각이나 각하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조금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처장님 어떻게 보세요? 이런 상황. 네, 뭐 저희가 국민들이 다 봤지 않습니까? 네. 내란이라고 하는 행위에 대해서 다 봤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어쨌든 그 심판을 받는 과정,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그러한 부분들을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각 내지는 각하라고 하는 이야기 자체가 예. 성립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주장을 하고 이야기하는 건
그나마 뭔가 이제 기각은 어려울 것 같은데 근데 각하라고 하는 절차상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이제 그랬을 때 이게 이제 진영화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쪽에 약간의 변수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기대를 하는 측면들이 있겠고 예, 또 예. 그것을 강요하겠죠. 일명 어쨌든 대통령이 임명했던 헌법재판관이나 이제 보수로 분류되는 이런 재판관들에게 그런 역할을 할 것을 주문을 하는데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헌법재판관들이 물론 정치적 성향이나 입장은 있을 겁니다. 예. 하지만 이건 역사적 판결이 되겠죠. 예. 그러니까 역사에 두고두고 남을 거고요. 그 법관으로서의 어떤 그 결정문으로 이야기한다라고 했던 그 법관의 입장에 놓고 보면 자신이 생각했던 지향과는 별개로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이제 그렇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뜬 눈으로 밤을 새우는 이유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내란 수계로 뭐 그 밑에서 역할했던 사람들이 다 구속돼 있는 상황에서 판사는 그런 구속 취소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결정을 하게 되고 검찰은 또 거기에 부역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예. 예. 헌법재판소도 설마라고 하는 이제 불안감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뭐 가능성은 저는 제로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예. 뭐 말씀해주신 구속 취소 관련된 부분 그 지부장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구속 취소가 사실 상당히 그 전에 볼 수 없었던 절차를 밟아서 하다 보니까 말도 참 많았는데 이게 탄핵 심판에 그 혹시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 이런 그 우려나 전망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결론적으로 탄핵 심판에 미치는 영향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예. 일단 사실 많은 법조인들이 이 구속 취소 결정 보면서 굉장히 자괴감을 예. 느꼈을 것 같아요. 저도 엄청난 사실은 충격과 자괴감을 받았는데요. 예. 원래 구속 취소라는 거는 형사소법 93조에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한 때 하는 그 결정이에요. 예, 예. 근데 구속 사유라는 거는 법률상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예. 이 세 가지 경우거든요.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관해서는 사실 증거인멸의 우려가 굉장히 커서 구속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를 했고 또 구속적 부심 등 뭐 책부적 부심 전부 기각이 됐었던 예. 그런 사안인데 지금 갑자기 지규현 판사가 이에 관해서 구속 취소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 구속 취소 결정을 한 건 이제 국민 여러분들도 이제 너무 이제 형사소송법도 잘 아실 텐데 원래 형사소송법에서는 시간으로 계산하는 때와 날로 계산하는 때를 다 구별하고 있고 네. 그거에 대한 원칙적인 규정도 딱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일 경우에는 그 날 전체를 제외하도록 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구속기간 산정 조항인 형사소송법 제201조의 이 제7항은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10일의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래서 형사소송법상의 그 날은 당연히 제외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 이것이 문제된 적이 없었어요. 예. 예. 왜냐? 왜 지금까지 이게 문제되지 않았냐? 이건 법문의 해석상 너무 당연한 결과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시간으로 계산해야 된다는 걸 그 어느 누구도 변호인이 주장한 바도 없고 법원에서도 검토한 바가 없고 교과서에서도 이거를 검토된 바가 없는 이유는 법문에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 한 명, 지금까지 우리 형사소송법 역사에서 단 한 명 구속 취소를 위해서 그 구속기간 산입을 시로 계산해서 예. 구속기간이 짧아졌고 그 구속기간을 도과해서 기소가 된 것이어서 구속을 취소해야 된다는 결정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 단 한 명에 예. 대해서만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더더욱이 다른 정말로 힘이 없고 어려웠던 피고인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인권을 생각해서 법원이 그런 결정을 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권력제 1위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내란 행위까지 일으킨 윤석열 피고인에 대해서 이러한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 매우 분노하고 계시고 매우 불안해하실 거고 사실 법조인으로서도 굉장히 이런 일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따라서 헌법재판소도 이런 이제 지금까지 있었던 적도 없고 법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은 이 결정을 어떤 영향을 받았어 내지는 구속이 취소돼서 그에 부역한 그러니까 검찰이 즉시 항고하지 않아서 석방이 됐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법원에서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하는데 어떤 영향을 가진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네. 무엇보다 이제 그 헌법재판소 선고 이후에 후폭풍도
걱정입니다. 뭐 국론 분열은 사실상 뭐 불가피해 보이는데 이제 일부 물리적 충돌까지 우려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홍 교수님, 이 후폭풍 최소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게요. 그 묘수를 알 수만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예.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도 한 가지 기대하는 바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인용될 경우에 예, 현재 8명의 재판관의 전원일치, 만장일치로 예. 인용이 되어서 헌재의 판결이 정당성과 국민에 대한 어떤 명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예, 예. 그리고 저는 한 가지 좀 아쉽고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대목에서 이제 윤 대통령은 지지자들만을 향해서 얘기할 것이 아니고 헌법재판소의 법리적 판단에 의한 선고 결과에 대해서 겸허히 수용하고 국민 통합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라고 예. 메시지를 내야 될 시점인데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다는 게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예. 대통령이 뭐 하는 자리입니까? 국민을 통합하고 나라를 국리민복할 수 있도록 이끄는 자리인데 예. 일부 자기 지지층한테만 기울어져서 저렇게 메시지도 안 내고 두문분출하면서 뭐 명분으로는 오해를 불러일으킬까 봐 또 소요를 일으킬까 봐 메시지를 내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한마디로 좀 비겁한 거죠. 예. 국가의 통치자 아닙니까? 행정부 수반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국가의 향후 탄핵 선고 이후에 펼쳐질 얼마나 지금 대내외적으로 상황이 엄혹합니까? 예. 국정의 최고 책임자였고 아직까지도 최고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확한 메시지를 내므로써 향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여러 소요 사태라든가 전국 불안정성을 원천적으로 해제해주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예. 지도자다운 지도자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지부장님 같은 얘기입니다만은 뭐 가장 크게 우려되는 것은 제2의 서부지법 같은 사태가 또 벌어질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제 헌재 결정 사실은 뭐 어떤 결정이 나올지 몰라도 분명히 마음에 들지 않는 정당이나 뭐 국민들도 있을 수밖에 없을 텐데 어떤 마음가짐으로 수용을 해야 할까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게 정말 딱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사실 최상목 대행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나왔죠. 그러니까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예. 위반되고 그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결정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있잖아요. 한덕수 총리도 마찬가지였죠. 원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국회에서 이미 선출이 돼 있었지만 네. 그걸 계속 임명을 하지 않고 있었죠. 헌법에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임명한다.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예. 되어 있거든요. 그럼 임명을 해야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있는 거죠. 지금 요즘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헌법재판소 재판에 승복할 거냐, 불복할 거냐, 예, 예. 수용할 거냐, 예. 불수용할 거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헌법재판소 결정, 예를 들어서 헌법재판소법 54조 제2항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탄핵 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예. 탄핵 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공무원의 지위를 잃습니다. 예. 심지어 5년 동안 공무원이 될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탄핵 결정이 일어나면 그때로부터 그냥 대통령의 지위는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거를 승복하냐 말고 그냥 할 것이 없는데 예. 그런 얘기가 왜 나오냐? 불복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네. 하는 의지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법치주의의 수범자는 사실은 정치나 행정과 같은 권력자들이에요.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라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법에 따라서 국가가 운영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법에 따라서 운영이 돼야 된다라는 법치주의를 지금 정말로 흔들다 못해서 정말 파괴하려는 여러 시도들이 있는데 이에 관해서 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들도 사실 우리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승복하지 아니해도 된다? 국민 저항권이 있으니까 이런 얘기는 법치주의에서는 벗어난 이야기입니다. 예. 이건 법치주의를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고 법치주의를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더 이상 문명 국가가 아닙니다. 예. 단순한 민주주의의 회복, 민주주의의 발전을 논하기에 앞서 문명 국가로서 우리나라가 존속할 수 있을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법원을 때려부시고 헌법재판소를 때려부시자라는 얘기를 공공연하게 하고 그걸 실행하는 사회. 이런 사회는 더 이상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아닙니다. 예. 이거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들도 모두
다 인식을 해야겠고, 특히 정치권에서는 이것을 마치 하나의 키를 준 것 마냥, 마치 우리가 불복할 수도 있는 것 마냥 자신들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이런 말들을 꺼내는 것 자체가 매우 잘못됐고요. 교수님 예. 말씀처럼 이건 분명히 정치권들이 단합된 목소리로, 단일화된 목소리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승복과 불복의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결정이 있든지 그 결정에 따라서 따르는 것이 법치주의다라고 하는 걸 명확하게 밝히는 게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 그 수요일 예정돼 있는 이재명 대표 항소심 선고도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만약에 이제 피선거권을 박탈되는 결과가 나온다면 뭐 여러모로 또 영향을 그 조기 대선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도 여러 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여기서 이제 전제가 이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이제 2심 결과가 나왔을 때 어떨 거냐라고 하는 건데 저는 뭐 큰 틀에서는 크게 영향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제 이 영향의 정도가 미치는 곳은 일단 당내에서의 과연 어떨 거냐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혹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가장 큰 지원군은 윤석열이다. 이번에 그 구속 취소가 되면서 석방이 되는 이 과정이 어떤 경우에도 현 상황을 유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강력하게 작동을 하기 때문에 당내에서 뭔가 그런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동조하거나 그런 입장을 낼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닌 거고요. 그리고 이제 법적으로는 앞에서 이제 변호사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대법원이라고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누구나가 어쨌든 대통령이 출마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작용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오로지 어쨌든 이 공격을 여기에 맞춰서 할 텐데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으로 이야기되는 뭐 보수 진영이라고 통칭하는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러면 중도나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어떨 거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국민들이 범법자니까 안 돼라고 하는 판단을 할 거냐 아니면 앞에서 얘기했듯이 지금의 상황에서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는 부분들의 결격 사유라고 하는 부분들이 현재까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대선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국민적 평가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법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작용되느냐. 라고 하는 부분에서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랄지 뭐 명품백, 뭐 명태균 지금 공천 개입 건 등등 현 정권과 관련해서 엄청난 어떤 그런 법적인 문제 사법 처리를 받아야 될 그 수없이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그걸 어떤 제의 요구라고 하는 걸로 번번이 그것을 거부를 해왔습니다. 이제 그랬던 당사자들이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렇구나. 그 사람들의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게 그리고 법을 집행하는 기관인 검찰에 대한 신뢰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검찰이 먼지 털듯이 수사해서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 그러한 편결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이 자격이 안 되니까 출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평가를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이런 어쨌든 탄핵 국면이랄지 이런 국면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또 다른 지점에서 얘기될 수 있었겠지만 지금의 국면에서는 내란을 끝내고 현재 상황을 정상 국가로 돌릴 수 있는 이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국민들의 판단의 기준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현 정권에 대한 그리고 검찰 권력에 대한 이 불신이 극도로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국민의힘의 주장이나 이야기들은 국민들을 설득하지 못할 거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뭔가 이게 영향을 조금은 영향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게 큰 대세의 흐름을 바꾸거나 그럴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여러 매체들을 보면 국힘 대선 주자들이 앞다퉈서 이제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이제 아마도 탄핵이 인용되고 조기 대선이 치러졌을 경우에 이제 그 기존 지지층들로부터 그 여러 가지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이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그 영향력이 얼마나 미칠 수 있을까 또 이런 궁금증이 있습니다. 지부장님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조기 대선으로 들어가면 이제는 정말 대통령을 뽑는 선거잖아요. 그러니까 내란 이후에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국민적 열망도 있지만 더하여 정말로 제대로 된 대통령을 뽑기 위해서 여러 정책들에 대한 점검들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봐왔어요. 윤석열 정권 시절에 사실 부자 감세만 남은 경제 정책의 부재, 그리고 굴종 외교, 그리고 재생에너지를 향한 알 수 없는 그 적개심으로 표현되는 환경 정책의 문제, 예. 그 독립 운동가들에 대해서 대하였던 그 뉴라이트 인사로 대변되는 우리나라 역사 의식의 부재, 예. 그 특히 뭐 본인의 아내인 김건희 여사라든지 그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김건희 특검법이라든지 최해병 특검법 등에 대해서 무려 각 세 차례씩이나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국가 권력을 자신들의 사익을 위해서 이용해왔던 여러 모습들을 보아왔거든요. 예. 근데 국민들은 그걸 모두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조기 대선 과정에서 이런 정책적인 면으로 들어갈수록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 이후에 자신의 정치적 입지는 더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나서면 나설수록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 하나하나 정책들을 따져볼 수밖에 없고 윤석열 정권의 그런 각종 문제 등이 더 두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여당에서도 거리두기를 하지 않을까. 이게 제 생각입니다. 예. 예. 이상민 처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네, 이제 앞에서 말씀 주셨고요. 저는 근데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이 대선은 포기하지 않을까요? 대선을 포기하면 뭐가 남냐? 당권이 남거든요. 예. 그럼 당권을 잡으려면 현재 기조를 유지할 수도 있겠다. 그러면 대선에는 포기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그러면 과연 현재 지금 국민의힘 후보를 자청하는 사람 중에 지금의 국면에서 과연 대선에서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죠. 없어야 정상이라고 봅니다. 이제 그랬을 때 당권을 쥐기 위해서는 그러면 지금 윤 대통령의 힘이 필요한 거고. 예. 그랬을 때 당권을 쥐기 위해서 지금과 같은 스탠스가 상당 기간 유지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예측을 하나 해보고요. 예. 이제 그랬을 때는 대선은 더더욱 완전히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기 때문에 예. 권력을 내어주는 걸 전제로 한 후보들이 당권을 장악하게 한 과정 속에서 윤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예. 하는 부분이고요. 예. 윤 대통령 입장에서도 대선을 어차피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면 나를 지켜줄 사람 뭐 이렇게 갈 소지가 많거든요. 예. 그래서 국민의 요구나 열망하고는 더더욱 멀어지는 어떤 후보의 관계 뭐 이런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그런 과정이 된다고 한다면 국민의힘 자체가 존속을 걱정해야 될 만큼의 상황으로 치닫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이건 너무 상식적이지 않은 이야기인데 예. 윤 대통령이 지금까지 보여왔던 모습은 상식하고 거리가 멀고 자기 판단, 자기 주장 그게 무엇이 됐든 밀어붙인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저는 그런 형태의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교수님 어떻게 네, 보세요? 저는 이제 이상민 처장과 같은 의견도 있고 조금 다른 시각도 예. 있는데요. 당연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식으로든 대선에 이제 개입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처장 말씀하셨듯이 자기를 지켜줄 사람, 또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호막을 쳐줄 세력들이 필요한 것이고, 그게 당이 됐든 아니면 만에 하나 국민의힘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든 여하튼 자기한테는 보호막과 가림막이 이제 필요한 상황이죠. 예, 따라서 예. 어떤 식으로든 당권이든 대권이든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관여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서 대선 주자로 회자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의 극렬 지지 세력으로 대비되는, 또 그리고 국민의힘 전체의 당원들의 마음을 얻어야지만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의 영향력은 계속 대선 때까지도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요. 문제는 이제 대선 이후에 펼쳐질 그런 상황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과연 지금과 같은 구구정당의 모습으로 계속 나간다고 하면 이게 공당으로, 책임 있는 정당으로 제대로 역할을 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데 대한 좀 의구심은 남아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그 계엄 또 탄핵 사태를 거치면서 대한민국 정치적 양극화가 아주 극단으로 심화되었습니다. 보수와 진보 간의 갈등이 정말 최악의 상황인데, 뭐 이번 일이 지금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매듭이 지어지면 이런 양극화 극복 굉장히 중요한 국가사회적 과제가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교수님? 예, 경제사회적 양극화를 넘어서 우리 사회는 지금 극단적인 정치 양극화의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예.
지금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했지 않습니까? 과거에 이제 그 바이든 전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 대선에서 근소한 차이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패했을 때 소위 이제 1월 6일 사태, 미국의 국회의사당을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폭력으로 점검하는 그런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대법원에 대해서 또는 법원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에 있었던 그런 행위들을 했던 사람들 다 사면을 하고 그다음에 법관들을 지금 찾아가지고 문책을 하는 그런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과거로 가보면 과거에 이제 2차 대전 전에 아돌프 히틀러가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 정권을 찬탈할 때 많은 유대인들을 죽이고 또 방화하고 이런 폭력 사태가 일어났는데요. 마치 이것들을 갖다가 놓으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과도 비유할 수가 있겠다. 다만 당시 히틀러를 제어하지 못하고 2차 대전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과정들의 여러 원인들이 있지만 당시 그것에 대한 많은 원인들 중에 하나로 사법부 책임론을 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법기관이 권력의 한 주체로서 당시에 일어났던 사건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심판하고 법으로 처벌하고 했다고 치면 그런 형태로서 선동되는 정치 그리고 입헌주의를 훼손하는 그런 정치행위들이 과연 일어날 수가 있었겠느냐. 그렇게 되면 히틀러가 과연 정권을 잡았을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 같은 경우도 이번에 헌법재판소나 또 내란 사태와 관련한 사법부의 판단이 제대로 또 준엄하게 되지 않으면 우리라고 과거에 트럼프 대통령 때의 어떤 1월 6일 사태 그리고 또 더 먼 과거에 독일에 있었던 그런 불행한 사태가 생기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을까. 그래서 굉장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 이번에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 명확한 기준과 사법적 판단을 반드시 정의와 공평의 원칙에 따라 살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방금 좀 언급해 주시기도 했습니다만 이번 계엄과 또 그에 이어진 탄핵 사태, 한국 정치사에 어떤 교훈으로 남아야 한다고 보시는지 30초씩만 간단하게 마무리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지부장입니다. 저희들 사실 민주주의 굉장히 공고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단체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잖아요. 그러니까 민주사회는 이룩됐고 다른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고민이 있을 정도로 우리는 민주사회가 공고화됐다고 생각했지만 이번 사태를 보면서 정말 극우 파시즘,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극우 파시즘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크게 세력을 갖추고 있고 그 윤석열 대통령까지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던 이런 현실을 목도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극우 파시즘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잘 해결하고 정말로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공고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그런 깊은 그런 고민들을 가지게 된 그런 계기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처장님. 우리는 어쨌든 민주주의의 본질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거고요. 어떤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치라고 하는 민주주의의 어떤 본질적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한다. 그것의 핵심은 권력에 대한 국민의 통제라고 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관철시킬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사회는 지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민주주의가 이렇게 훼손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에서 한번 놀랐습니다. 그 뒤에 박근혜 정부를 통해서 일어났던 국정농단이랄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는 촛불로 민주주의의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하면 치유했다라고 생각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드러난 거 놓고 보면 우리나라가 가진 민주주의의 어떤 그 문제점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했던 정말 그 깊은 그런 내용들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지금이라도 우리는 알게 되었다는 점에서 저희는 앞으로 어떤 조기 대선이나 다음 정권에서 이 문제 어떤 내란에 대한 분명한 처벌을 통해서 어떤 역사의 교훈을 세우는 좀 그런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1987년 형식적 민주화가 국민의 피땀과 눈물로 달성된 이래 지난 약 40여 년간이 흘러왔습니다. 이번에 우리 대한민국은 형식적 민주화를 넘어 실질적 민주화를 과연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시험대에 접어들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여야 간의 정권 교체가 87년 6공화국 체제 이후에 각각 2번씩 있어 왔습니다. 그동안 우리 국민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민주 소양이 많이 함양이 됐다라고 보고요. 다만 중요한 건 정치권이 그동안 시민과 국민들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고 있지 못하지 않나라는 것입니다.
정치는 국리 민복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사리사욕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지 예. 않습니까? 정치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정치는 국민과 국가에게 또 미래에게 희망을 파는 상인이어야 되지 절망을 파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87년 체제, 육공화국 체제를 넘어서 실질적인 민주화를 달성하고 성숙된 국민의식으로 더더욱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시점이 되기를 바라고 응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탄핵 정국이 장기화하면서 나라의 혼란도 국민들의 갈등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하루빨리 현명한 결정을 내리길 바랍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